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의 탄생의 함재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개신교가 조선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래서 조선을 어떻게 밑으로부터 바꾸면서 이제 조선 사람이 근대인으로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초기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에서 조선 사람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주자성리학이라는 것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였던 나라를 주자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럼 왜 이때에 도대체 조선 사람들이 주자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철학을 들여오게 됐는가? 왜 그게 좋아 보였길래, 그게 중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굳이 들여와서 장가가 든 사람을 다 시집가게 하면서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서까지 도입하려고 했던 그 주자성리학이 뭐였고 왜였을까?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한국인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조선은 왜 주자학을 도입했을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2회차인가 3회차에서 조선 사람하고 고려 사람하고 조선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다뤄보면서 그때에 뭐 이제 고려 시대에는 장가가 든 사람들이 시집을 가게 되고 이제 이런 쭉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연유가 뭐냐면 조선이 주자학이라는 거를, 주자성리학이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새로운 첨단 사상을 들여오면서 그 주자성리학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들, 새로운 관습들, 그렇죠? 새로운 예법들, 이런 거를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고려 사람하고 다른 조선 사람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자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늘 수없이 많이 듣고,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그 일본 개화파가 만들어질 때에 1876년에 김기수가 1차 수신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일본 관리를 만나서 쿠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도 그 일본 사람이 그 김기수 보고, 아니 조선에는 주자학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는 주자밖에 모르고 주자만 공부하고 만일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우리는 사문난적이라 그래서 뭐 불교고 도교고 다 처단해 버립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주자학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주자학이 뭐였길래? 새 나라를 세워가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란 새 나라를 세워가면서까지도 들여오려고 했던 이 사상, 이 체제, 이 제도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도입이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라는 사람이 남송 때에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그러면 그 남송이라는 게, 송나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나라였었고, 왜 거기서 이 주자학이라는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철학이 나왔고, 그게 뭐가 좋아서 조선이 그걸 저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예를 들어서 세종이 장가가 든 사람들을 다 시집가게 만들고 이런 거를 했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주자가 남송 사람입니다. 그럼 남송이란 나라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 남송이라는 나라, 뭐 북송도 그랬지만 특히 남송에 오면요, 중국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번창했던 왕조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잘 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그 원나라, 특히 명나라보다도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사는 나라였었기 때문에 그때의 송나라의 영화, 그리고 그 송나라가 이룩한 그 경제 발전과 그거는 조선이란 나라가 거기에서 발달한 그거를 받아들이고 주자학을 받아들이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퍼져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 같은 게 바로 송나라가 이룩한 그 경제 발전을 보고 서양에 가서 야,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때의 그 송나라의 영화를 이룩한 것이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강남농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 하면은 서울에서도 강남이 잘 사는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그 강남이라는 말 그리고 그 어원이 뭐냐면 중국의 강남입니다. 양자강 강남입니다. 중국에서는 江南그러면 양자강 유역을 강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남에서 강남이라는 데가 발달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부귀 영화를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조선도 들여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강남이 얼마나 잘 사는 지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 고려 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려사 기록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충렬왕 17년 6월에 그러니까 1291년입니다. 1291년 충렬왕 17년 6월에 원에서 해도만후 황흥과 장유, 천호 은실과 당세웅을 보내어 선박 47척에 강남의 쌀 10만 석을 싣고 와서 굶주린 사람들을 진율하게 하였다. 세자가 일찍이 원 황제에게 아뢰기를 근래의 나라 사람들이 전쟁과 군량 수송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여 기근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하사가 있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원나라의 황제가 쿠빌라이입니다. 쿠빌라이, 그 유명한 쿠빌라이고, 근데 고려의 세자가 쿠빌라이한테 부탁을 해서 원내 황제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뭐라고 나옵니까? 전쟁과 군량 수송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해서 고려 사람들이 너무나 기근이 들었다 도와달라 그랬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때의 원나라가 쿠빌라이가 일본을 정벌하겠다 그래서 뭡니까? 고려 보고 해군을 기르라 그래갖고 여몽연합군이 그때 일본을 쳐들어갔었죠. 두 번 다 실패를 합니다. 그때 뭐 가미카제라는 것 때문에 실패를 하지만 아무튼 그때의 이제 막 고려가 원나라의 속국으로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와중에 농사를 못 져서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때의 강남쌀 10만 석을 쿠빌라이가 이제 보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나온 강남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그럼 강남이 뭐냐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 마르코 폴로라는 그 이탈리아 상인이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까지 오는 거죠. 원나라에까지 와서 그때 이제 그 쿠빌라이를 만나고 원나라에서 얼마 동안 있습니까? 중국 체류가 1275년에서 17년을 중국에서 체류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중국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17년을 살고서 이탈리아에 돌아가서 쓴 책이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동방견문록 원서에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 그림이죠. 이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지만 어쨌든 그 마르코 폴로 일행이 쿠빌라이 칸한테 쿠빌라이를 아련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부강한 나라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포슬렌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뭐 고려자기, 뭐 그릇들, 접시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포슬렌이라 그러는데 그 포슬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요.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가서 송나라 때부터 나오는 이 반짝반짝하는 자기들을 처음 본 거예요. 이런 그릇을 유럽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그때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거를 뭐에다 비교를 했냐면 포첼라나, 이게 뭐냐면 조그만 우리말로 하면은 애저라고도 하고 개오지라고 하는 조개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개가 껍질이 반짝반짝하고 그래요. 반질반질하고.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야, 이거 포첼라나 비슷하게 생겼다. 그 매끈하고 이렇게 반짝하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기가 포슬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이 마르코 폴로가 와서 이 원나라의 부귀 영화를 보면서 이제 놀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강남이라는 데가 뭔가, 중국의 강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을 보시면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문명의 발상지를 우리가 보통 황하유역이라고 배웁니다. 역사책에서. 그럼 황하유역에서 중국 문명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강남은 양자강입니다. 양자강은 황하보다 저 밑에 훨씬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자강은 중국 역사상에서는 송나라 때 이전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우리가 보통 중원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근데 중원이라는 건 뭡니까? 황하의 주변을 중원입니다. 그리고 양자강의 완전히 이북입니다. 거기가 중원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중원을 제패하고 하는 그 전부 다 그 북쪽이고, 그리고 황하유역에서 모든 문명이, 그러니까 서안, 시안, 그러니까 장안이라고도 우리가 하는 그 장안 같은 것도 저 황하유역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여러 계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 안녹산의 난이라는 겁니다. 안녹산의 난이 중국 역대 최고의 미인이라는 양귀비 때문에 아는데, 그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당현종 때 당 최고의 황제라고 일컬었던 정말 대단한 그 치세를 이루었던 황제였었는데, 그 황제가 이제 양귀비라는 그 후궁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양귀비한테 이제 완전히 홀딱 빠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양귀비가 모든 권력을 잡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양귀비의 오빠 양국충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자, 그런데 양귀비가 굉장히 아꼈던 장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안녹산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녹산은 이 그림에서도 보이시듯이 원래 루어샨이라는데 이게 누구냐면요, 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인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부터 해서 중국은 저쪽 페르시아, 이란, 지금의 이란 지역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그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랬던 나라입니다. 근데 양귀비가 이 사람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권력 투쟁이 일어나서 양귀비가 오라버니 편을 들면서 안녹산하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안녹산을 이제 내쫓게 되니까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켜서 안녹산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55년에 일어나서 763년까지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때 보시면요, 이 스티븐 핑커라고 지금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우리 안의 선한 천사, The Better Angel of Oursels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은 이 안녹산의 난을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학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인 당나라의 755년의 인구가 5,290만이었었고 가구 수가 890만 가구였었는데요. 안녹산의 난이 끝난 다음에 인구가 764년의 인구가 1,600만, 가구 수가 290만 가구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6년 사이에 인구가 3,600만 명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괴가 일어날 때에 중국의 중심이었던 강북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강남으로 피해가는 겁니다. 전쟁을 피해서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양자강 남쪽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면서 황하유역이 아니라 양자강 유역이 중국 역사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게 당나라가 망하면서 송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할 바로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은 이 송나라가 강북에서부터 이제 밀려서 내려와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 지금으로 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자강 남북으로 해갖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게 이제 송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피해는 왔지만 사실은 양자강이라는 데가 원래가 비옥하기 이를 데 없는 데였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도 옛날부터. 그래서 그 비옥한 땅이었었던 건데 다만 그렇게 개발을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송나라가 어쩔 수 없이 황하유역에서 양자강 유역으로 밀려서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양자강 유역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유명한 관리가 그 대정치가가 누구냐면 왕안석이라는 정치가입니다. 그럼 이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느냐? 이 사람은 사실 대단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1,000개의 관계 치수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둘레가 42km나 되는 큰 저수지도 건설을 하고 1,100만 헥타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농지를 개간을 합니다. 이게 왕안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상해가 있고 항주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양자강 삼각주라는 지역입니다. 이 양자강 삼각주의 지역이 중국의 옥토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나파밸리 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옥한 땅입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의 농업 생산의 핵심이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사실은 완전히 바닷물에 쩔어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왕안석이 들어와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를 다 막아버리고 거꾸로 바닷물을 다 빼버리면서 엄청난 토목 사업을 벌이면서 그거를 전부 다 세계 최고의 비옥한 농토로 바꿔버리는 게 왕안석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항주, 소주, 양주, 중국 역사상 가장 비옥하고 잘 사는 도시들이, 그건 이제 최근엔 상해까지도 나오지만 그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양자강 삼각주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을 지금 송나라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이 강남에서 뭐가 나냐면 강남농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양자강 유역이 개발되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농법인데 그게 뭐냐면 모내기입니다. 이양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냥 모를 갖다 심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모판에다가 그 벼를 모종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모판에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벌레가 있으면 벌레도 잡고 병충해도 잡을 수 있고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건강하게 모가 자라납니다. 이 모내기 이양법의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양자강 유역의 그 넓은 옥토에서 채택이 되면서 급격하게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송나라 때의 그림이지만 왼쪽 거를 보시면 이제 모내기를 우리 농촌에서 아직도 볼 수 있는 그 모내기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수차입니다. 수차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을 해서 아무데나 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논은 뭐냐면 여러분 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대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이 아이들이 수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낮은 데 있는 물을 길어 올려 갖고 지금 논에다 물을 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모든 기술이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강남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중국의 계단식 논입니다. 논이라는 게 여러분 물을 많이 대야 돼요. 물이라는 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건 수차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물을 길어 오르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차라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개발을 해갖고 아무리 높이 있는 데라도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끌어올릴 수 있는 물이 있었던 건 뭡니까? 양자강 유역이라는, 그러니까 물은 항상 많고 그걸 저수지를 통해서 전부 다 가둬놓으면서 관계 치수를 하면서 그걸 수차로 필요한 데마다 전부 다 길어 오르는 기술을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산 꼭대기에 있는 논도 뭐 밭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물을 대서 논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뭡니까? 쌀이 주식이 되는 게 송나라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 사람들 밀가루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북쪽으로 가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북으로 가면은 뭐가 많습니까? 밀가루, 조 이런 걸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듭니다.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남쪽으로 가야지 장마가 있고 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특히 동남아 이런 데가 쌀 농사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인도,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월남 1년에 3개월, 4개월 장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밀가루 먹고 조 먹고 이랬었던 사람들인데 양자강 유역으로 오면서 쌀 농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쌀이 주식으로 되면서 그것도 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많아지면요, 쌀이 많아지면은 더 이상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는 농사를 짓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먹을 거를 내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간신히 우리 식구끼리 먹고 그러는 거죠. 같은 마을이 나눠 먹고. 그런데 강남농법이 들어오면서 쌀이 폭발적으로 그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일부 사람들은 자기네가 먹고도 훨씬 남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거를 시장에 내다가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고 누구는 도자기를 만들고 누구는 식당을 운영을 하고 누구는 뭐 누에를 치고 비단을 만들고 이러면서 다양한 직종들이 생기고 업종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팔아다가 그 돈으로 쌀을 사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업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철 같은 거를 이제 제조하는 제철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때의 이 조각 능력을 보면요. 1070년대의 송나라의 연간 철 생산량이 7만 5천 톤에서 15만 톤이었답니다. 그런데 18세기 초 유럽이 산업혁명을 시작할 때에 그때의 유럽의 조각 능력이 14만 5천 톤에서 18만 톤이었죠. 그러니까 중국 송나라가 생산한 그 철의 양이 제철 양이 유럽과 800년 후에 유럽과 맞먹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농업이 발달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결하고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여가가 생겨나는 거죠. 이제는 농사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업종에 종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업종들끼리의 교환이라는 거는 당연히 화폐가 있어야 되니까 그 화폐를 통해서 이제 그 교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송나라의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그렇게 여가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이제 창의력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느 사회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제 창의력이 나오게 되는데 중국이 최초로 화약을 발명을 해서 화약을 가지고 이제 당시 최첨단 무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침반을 이때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나침판을 가지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세계 최초의 나침판입니다. 송나라 때 나오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서로가 교육을 하게 되고 상업이 일어나니까 이제 돈이 필요한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동전을 썼었죠. 그런데 이때에 동전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동전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동전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1085년에 60억 개의 동전이 송나라에서 유통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트럭으로 싣고서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때 송나라가 세계 최초로 뭐가 나옵니까? 지폐가 나옵니다. 종이로 돈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게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지폐를 찍어내는 그 목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폐를 만드는 관청들을 설치를 해갖고 이제 지폐를 내기 시작하고 그 상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발달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성리학의 나라, 주자의 나라 이런 뭐 육아의 나라, 예법이 이게 아니라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열려 있고 그리고 이윤 추구를 하면서 수많은 상점들이 있고 그러한 도시들이 만들어지는 게 북송의 수도 개봉. 남송의 수도 항주 이런 도시들이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모습과는 사실은 다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온갖 물품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외국에 갖다가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되는 겁니다. 이때 송나라 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큰 배들을 만들어서 송나라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런 큰 배들을 만들어서 실론, 보르네오, 자바와 인도, 메카, 이집트, 바그다드, 아만, 시칠리아, 모로코, 탄자니아, 소말리아, 일본, 고려를 포함해서 전 세계 50여 개국과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시면 우리가 이 중국의 이제 뭐 대만의 고궁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송나라의 도시들의 그림들 보시면 이렇게 몇십 메타씩 되는 옆으로 쭉 그려진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그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 일부에 이렇게 달이
다리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 보시면요. 완전히 다리 양쪽으로도 전부 다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전체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물놀이하는 놀이터가 있고 여기 보면 약방이 있고 저기 보면 병원이 있고 저기 보면 음식점들이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도시와 똑같은 모습을 갖춥니다. 완전히 상업화된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화려한 부유한 문명이 나오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송나라의 자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송자기를 이제 당연히 고려에서 배우려고 해서 고려 자기도 물론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나오는 저런 유명한 산수화들 그림들을 보면은 그 시대가 얼마나 풍족했고 그랬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한국 사람 만들기 책 쓰면서 뭐 여러 가지 책을 참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경몽화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북송 사람이 쓴 책인데 북송에서 살다가 북송의 수도인 개봉에 살다가 북송이 여진족한테 멸망을 하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송의 수도 이제 항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와서는 남송에 있으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개봉에 살 때의 그 개봉의 모습을 쭉 적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그 읽어볼 만한 재밌는 책인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10세기, 11세기, 12세기의 중국이 송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저는 이 특히 음식점 부분을 제가 오늘 하나를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장문을 나와 곧바로 가면 용진교가 나왔다. 주교에서 남쪽으로 가면 길거리에서 수반, 삶은 고기의 일종인 오육과 건포를 팔았다. 옥루 앞에서는 오소리 고기와 들여우고기, 닭고기 포를 팔았다. 매시내와 녹시내 가게에서는 거위, 오리, 닭, 토끼의 간과 폐, 장어와 만두, 닭껍질, 콩팥과 닭 으깬 것을 팔았는데 이런 음식들의 가격은 각각 15문을 넘지 않았다. 조시내 가게에서는 간단한 음식들을 팔았다. 주장문에 이르면 즉석에서 지져주는 양곱창, 절인 생선, 생선 머리를 물에 넣어 조를 때까지 삶아 식혀서 굳힌 음식인 찬동 어두, 돼지고기를 삶아 그 즙을 굳혀 만든 음식인 강시, 얇게 저민 고기, 내장을 썰어 만든 음식인 말짱, 홍사, 얇게 썬 양고기 머리, 매운 족발, 생강을 넣은 매운맛 무 등을 팔았다. 글쎄요, 서울에도 저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금 중국의 송나라의 영화였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고려 말과 조선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국을 동경을 했고 특히 중국의 강남을 얼마나 동경했다라는 것이 나타난 그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건 중국의 강남을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로 갈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흥부전에 보면은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제비집에서 떨어지니까 흥부가 그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고서 그때에 뭐라 그럽니까? 부디 죽지 말고 살아 멀고 먼 만리 강남을 평안히 잘 가거라 라고 흥부전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비가 겨울이 되니까 어딜 갑니까? 강남을 가죠. 강남 가는 제비라 그러죠. 제비가 겨울에 한강 이남 갔다고 압구정동 서초동 갔다고 안 얼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뭡니까? 중국의 강남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강남까지 가서 그 부귀한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박씨를 물고 오니까 그 박이 자라서 그걸 켜보니까는 거기에 엄청난 부귀영화가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강남이 그만큼 부귀영화의 상징이었다. 고려 사람한테도 중국 사람한테도. 그리고 우리가 강남콩, 강남미 이런 것이 그때부터 벌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은 일찌감치부터 강남, 중국의 강남 그러면 모든 것이 풍요의 상징이었고 어감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것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제비가 겨울이면 강남 간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모든 거를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오는 거고, 물론 마르코 폴로 원나라 때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송이 망하고 원나라가 들어오지만 원나라가 어떡합니까? 송의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원의 부귀영화는 곧 송의 부귀영화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고려에서도 당연히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뭡니까? 야,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사는데 19세기 말에 미국을 가본 사람들, 런던을 가본 사람들, 파리를 가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기차가 다니고, 그렇죠? 밤에 가로등이 켜지고, 밤에 아무 데서나 집에서 불을 켤 수 있고, 이 놀라운 문명을 우리는 언제나 구가할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빨리 들여올 수 있을까? 하면서 일으킨 게 뭡니까? 우리도 산업화를 해야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산업화를, 문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당시에 중국을 가서 본 고려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려는 충렬왕, 충수광, 충순왕, 충손왕 다 뭡니까? 원나라의 부마국이었죠. 고려의 왕은 세자가 되면은 원나라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연경, 지금의 북경에 가서 있으면서 그 북경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나라 황실에서 자라면서 몽골 말과 중국 말과 중국의 모든 관습과 예습과 이거를 다 배워가지고 원나라의 공주, 쿠빌라이의 딸, 손녀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고려에 돌아와서 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에서 어려서부터 나와서 자라고 최고의 수준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고려에 오면 이 시골, 이 낙후된 이거를 그럼 와서 고쳐야 됐다. 야, 우리 비슷하게 좀 따라가 보자라고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려 말에 공민왕 같은 사람들이 자꾸 개혁을 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고, 뭐 그 개혁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개혁의 내용은 뭐냐면 중국의 강남 농법이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문명, 그 농법에서부터 농법이 가져다주는 잉여와 여가 때문에 일어나는 그 찬란한 문명을 좀 우리도 도입해보자라고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남을 배우고 싶었다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고려 왕들부터 6월 경인일 찬성사 권보, 상의회의 도감사 이진, 삼사사 권한공, 평리 조간, 지밀직 안우기 등이 성균관에 모여 새로 구입한 서적을 열람하는 한편 경학시험을 보였다. 당초 성균제거사에서 박사 유연과 학유 유적을 중국 강남으로 보내 서적을 구입하게 했는데 도중에 배가 파선하는 바람에 유연 등이 빈털터리로 중국 해안에 표박했다. 마침 태자 부참군으로 남경에 머물고 있던 판전교시사 홍약이 유연에게 보초 150정을 주어 경학 관련 서적 1800권을 구입해 귀국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강남을 배우고 싶어서 정부에서 아예 사람을 보내가지고 강남에 가서 책을 구해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기껏 사갖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그 책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랬더니 다시 남경에 머물고 있던 판전교시사 홍약이 유연에게 또 돈을 꾸어줘서 그 돈을 가지고 18,000권의 책을 구입해가지고 돌아와서 성균관에 모여서 새로운 구입한 서적을 열람하는 하면서 그걸 가지고 경학시험을 시작했다. 여러분 개화파가 만들어질 때 생각나시죠? 이동인이라는 스님이 그 부산의 동본원사 벼론에서 오쿠무라 인신으로부터 여러 가지 서양 관련 서책들, 일본 관련 서책들을 갖고 와서 그거를 봉원사에 가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책을 공부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배우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중국의 최첨단 강남의 그 남송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상, 철학, 그 새로운 사회를 설명하고 그 새로운 사회를 조직하려는 그러한 모든 사상과 철학과 경제학과 모든 얘기들이 다 그 관련 서적들을 다 갖고 와서 그걸 공부하고 시험까지 치면서 이 문명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민왕 때 들어오면은 본격화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수차. 그러니까 물을 대는 게 논농사를 하기, 쌀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을 논에 대기 위해서 수차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고려에 그 수차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민왕이 수차를 만들려고 하는 명령을 하는 구절이 고려사에 또 나옵니다. 공민왕 11년 밀직제학 백문보가 다음과 같은 차자를 올렸다. 강회. 강회라는 게 뭡니까? 강은 장강, 양자강이고요. 회는 뭡니까? 회하. 양자강하고 황하강 사이에 있는 회하. 그게 아까 양자강 삼각주를 뚫고 지나가는 그 강입니다. 강회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강남이죠. 강회의 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홍수와 가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수차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온, 물이 괴어 있는 논에 농사를 지을 때 용수로 해서 물을 끌어들일 뿐 수차로 물을 대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에 바로 옆에 뭐 물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수로를 뚫어서 그냥 흘러들어오게 하는 건 할지 모르지만 낮은 데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수차는 할 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밭 아래에 한 길도 못 되는 곳에 도랑이 있어도 그저 내려다보기만 할 뿐 기어 올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논은 물이 퍽 괴거나 잡초가 무성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라. 수차를 만들어라.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은 계수관에게 명령을 내려 수차를 제조하고 그 기술을 민간에 보급하도록 한다면 이야말로 가뭄에 대비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될 것입니다. 또 민들이 직파와 이양을 겸해 힘을 기울인다면 가뭄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종자도 망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직파뿐만 아니라 이양, 모내기라는 것도 좀 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우리가 근대화를 한다. 그러면 농업 국가에서 근대하는 산업 국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도로를 만들어라. 제철소를 만들자. 그렇죠? 자동차 공장을 만들자. 정유소를 만듭시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야지 산업화의 기본 기관들이 생기는 거죠. 똑같이 지금 우리가 강남농법을 들여와야지 중국같이 잘 살게 되는데 그 강남농법에 필요한 게 물이다. 물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차가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명을 들어오려고 시작하는 게 공민왕의 그 개혁이었고 결국은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선이 세우게 되는 거죠. 유교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공민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공민왕이 이제 결국은 개혁에 실패를 하죠, 물론. 근데 실패를 하는 이유를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패를 했던 이유가 공민왕 같은 사람이 계속 했었으면 될 거다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혁명을 일으켜서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건 이제 정도전, 권건 2세대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뭡니까? 그냥 기존의 고려식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강남농법만 들여오는 거 이건 안 된다. 왜? 고려는 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사상, 이념은 불교로 그대로 둔 채 그 강남농법만 들여온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도서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교는 계속 유지하는데 산업사회를 들여오자. 안 맞는다는 거죠. 산업사회를 들여오면 위에 그 유교도 사회도 변화시켜서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야지만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산업사회가 그게 같이 세트가 돼서 마저 떨어지듯이 지금 신진 4대부터 뭐라 그랬냐면 강남농법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럼 강남농법이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그게 뿌리를 내리고 개혁을 성공해서 우리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 그러면은 그것만 갖고 안 된다. 과학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거를 뒷받침하는 그 사상체계. 강남농법과 강남 이것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송나라에서 들어오는 강남에서 들어오는 학문이죠. 그게 바로 주자학인 거죠. 정신세계, 철학, 정치체제인 주자학도 그것도 같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주자학을 이제 받아들여 갖고 그래 주자학에 따라서 강남농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 강남농법을 들여오려고 수차례 시도하다가 결국 고려가 실패를 하고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성계를 앞세운 정도전,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중국의 이 문명을 빨리 들어오려고 그러면 주자학부터 빨리 들어와서 강남농법 다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라를 엎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 나라를 개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자학의 나라라는 걸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국가를 무너뜨리고 주자 성리학을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를 세워서 강남농법을 들여오면서 송대가 이루었던 그 산업혁명을 이룩하자 하면서 역성혁명을 일으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작의 나라 핵심은 사실은 뭡니까? 강남농법을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남농법을 이 강남 문명을 가장 확실하게 들어오려고 모든 조선의 제도를 다 뜯어 고친 사람이, 놀라운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그게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세종에 보시면 세종신라 12년 10월 14일자를 보시면요. 호조의 전제하기를 본국 인민들이 다만 재언의 묵리만을 알고 수차로 관계하는 유익한 방법을 몰라서 한재만 당하면 농사를 실패하곤 하니 실로 딱하고 민망한 일이다.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수차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조사하여 지금 반포한 수차의 모양에 따라 제조하게 하고 감사가 수시로 이를 고찰하여 매양 전체를 당할 때마다 그의 근면과 태만도 아울러 기록하여 출척의 증명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공민왕하고 똑같은 걸 하는 거죠. 몇십 년 후에 새 나라를 세워서 지금 세종은 야 그때 실패했던 개혁 제대로 하자. 수차를 하라. 그래서 관리들의 이 승진 여부 출척하라는 게 뭐니까 승진 고과 그걸 따지는 데 있어서 수차를 제대로 만들어서 복했냐 안 할 갖고 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세종이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지가 나옵니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이건 13년 6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사정전에 나가서 지신사 안중선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지금 국가일에 밤낮으로 마음을 다하는 자가 적으니 진실로 탄식할 일이로다. 수차의 설치는 원래 한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받들어 행하는 관리가 모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자갈 땅에 설치하여 쓰지 못하게 되니 심히 부당하다. 위로는 중국으로부터 아래로는 외국에까지 모두 수차의 이익을 받는데 어찌 우리나라에서만 행하지 못한단 말인가.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못하는 것은 급하게 백성들에게 이익을 보게 하려고 함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시키고야 말 것이니 꼭 이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각도에 나누어 보내도록 하라. 얼마나 세종이 기간산업 중에 기간산업인 수차 개발에 몰두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추구기도를 발명하고 해시계를 발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구기가 뭡니까? 비가 얼마나 오느냐를 재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왜 비가 얼마나 오는 양을 왜 잽니까? 논농사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조선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논농사를 하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한 지형이죠. 너무 우리가 북쪽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장마가 2주간에 옵니다. 동남아시아요? 양자강 유역이요? 물이 무진장으로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농사 안 지어도 그냥 저절로 쌀이 저절로 자라서 썩어 넘어간답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대야 되는 거죠. 수차를 대야 되는 거죠. 근데 수차를 만들더라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겁니다. 야, 우리도 이렇게 그러고 보니 물이 부족하네. 그럼 비가 얼마나 오냐 한번 재봐라. 저는 그래서 세종대왕이 추구기를 만들려고 그러고 해시계를 만들려고 그랬지. 세종대왕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은 수차에 관심이 있다가 또 어느 날은 과학의 날을 한다 그래서 뭐를 하고 어느 날 예법의 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를 하는 겁니까? 세종대왕은 최첨단 산업 문명을 들여오는데 그 산업 문명에 필요한 모든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수차를 개발하라. 그럼 수차가 기를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왜 얼마나 있는지 재봐라 해서 저는 그래서 추구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조량 때문에 해시계도 만드는 거고. 그런 것이 다 집대성돼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세종의 농사직설이라는 농서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은 제철소 만드는 자동차 공장 만드는 핸드북 같은 거가 되겠죠. 이렇게 자고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거죠.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라 라면서 나라에서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첨단 농법을 다 집어넣어서. 다만 농사직설에서는 끝까지 직파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양법에 끝까지 세종이 실패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이 부족하고 수차가 없고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양법, 모내기를 하는 것이 17세기, 18세기 가서야 처음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했던 나라입니다. 농업 경쟁력이 굉장히 낮았던 나라가 사실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종 같은 사람이 노력을 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모습이 조선의 모습이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농사직설이라는 것까지 쓰면서 세종대왕으로서는 당시 최첨단 문명을, 산업 문명을 들여오려고 모든 수단을 다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새 문명을 들여오는데 이 새 문명을 빨리 퍼뜨려야 되겠다. 주자학도 그렇고 강남농법도 그렇고 이거를 빨리 퍼뜨려야 되겠는데 그 빨리 퍼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문만 갖고는 한문이 너무 어렵고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숫자가 제한돼 있고 그거를 훈련하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새 문명을 도입하기 위한 새 랭귀지로서도 한글, 즉 훈민정음을 발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정말 세종은 새 문명을 들여오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읽을 줄 알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고요. 그걸 위해서 당시 이미 고려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가장 영화로운 문명, 중국의 강남농법을 기반으로 한 송나라의 그 문명을 들여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 그게 세종의 개혁이고요. 그 세종의 개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강남농법만이 아니라 강남농법과 짝을 이루는 바로 남송에서 만들어지는 바로 그 주자학을 같이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학을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이 어떠한 사상, 철학적인 측면만을 도입하는 게 아니죠. 저는 오히려 그 당시 세종대에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주자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퇴계나 율곡이 갖고 있었던 다산이 갖고 있었던 이해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었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거고 연구해 본 지도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뭡니까? 중국의 산업 문명, 송나라의 그 강남농법 이거를 들어오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자학, 성리학의 책들만 반포를 한 게 아니라 농사직설이라는 것도 만들고 수차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산업문명을 같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강남농법과 주자성리학을 한 패키지로 생각하고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게 조선이고 그것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밀어붙였던 것이 세종대왕이고 이렇기 때문에 조선이 주자성리학을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그 주자학이 도대체 왜 들어오게 됐을까? 언제 들어오게 됐을까? 모든 사상은요, 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항상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물론 유교 문명이 굉장히 오래된 걸로 생각하고 항상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유교 문명에 젖어서 살았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조선이 주자성리학을 들어옴으로써 고려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조선 사람을 만들어낸 주자성리학을 왜 도대체 조선이 들어오게 됐는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주자성리학이 들어와서 강남농법과 주자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조선이 고려랑 전혀 다른 사회로 바꿔가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형, 고려 때까지는 없었던, 그렇죠? 그러면서 조선시대 특유의 인간형인 선비, 사대부라는 굉장히 새로운 인간형이 그러면 또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떻게 조선에 도입이 돼서 정착하게 되는가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한국인의 탄생, 함재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